3월 4일 그날, 여러분 계좌 얼마 빠지셨어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698포인트 폭락했습니다. 12.06%. 9.11 테러 때 12.02% 빠진 것보다 더 크게 43년 코스피 역사에서 하루 낙폭 기록을 그날 단 하루에 갈아치운 거예요. 코스닥은 14% 빠졌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20분 동안 시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 공포 속에서 손절 버튼 누르신 분들, 딱 하루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월 5일 코스피가 9.63% 반등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손절하고 나서 9.63%짜리 반등을 통장 밖에서 구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코스피 역사 26년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총 8번이에요. 이 8번에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그 데이터 전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서킷 브레이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딱 한 줄로 설명하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폭락할 때 20분 동안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장치예요.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서 다 같이 던지다가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때가 바로 시장에서 제일 겁에 질린 사람들이 제일 싸게 던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역대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통계를 보면 2000년 닷컴 버블과 2020년 코로나 초기처럼 악재가 수개월간 이어진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발동 다음날 코스피는 예외 없이 반등했어요. 5거래일 뒤 평균 수익률 3.4%, 20거래일 뒤 7.7%, 32거래일 뒤엔 그날 낙폭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60거래일 석 달 뒤에는 평균 20% 올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32거래일이 뭐냐? 달력으로 약 6주예요. 그 6주를 버틴 사람은 낙폭을 전부 회복했어요. 반대로 3월 4일 그날 공포에 팔고 나온 사람은 6주 뒤에 손실 없이 팔 수 있었던 가격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60거래일 석 달을 버틴 사람은 거기서 20%를 더 얹어서 가져갔습니다. 2024년 8월 5일 발동됐을 때 기억하세요. 엔캐리 청산에 중동 불황까지 겹쳐서 그날 코스피 8% 빠졌어요. 그때도 손절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7거래일 만에 저점 대비 7.6% 올랐고 11일 만에 하락 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했어요. 11일이에요. 2주도 안 걸렸습니다. 2001년 9일 1 테러 직후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비행기 테러가 터지고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을 때 코스피가 박살났어요. 역대 최대 낙폭이었던 그 기록을 이번 3월 4일이 깨기 전까지 25년간 유지했던 그 폭락이에요. 그때 던지신 분들 42일 만에 지수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상황이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20년 코로나처럼 수개월간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 가능성을 따져볼게요. 닷컴 버블과 코로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업 실적 자체가 무너졌어요. 닷컴 버블은 아무 실적도 없는 기업들이 거품 위에 올라가 있다가 거품이 꺼진 거예요. 코로나는 전 세계 공장이 멈추고 소비가 실제로 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요. 전쟁이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바꿨나요? 증권가에서 전쟁 쇼크로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 하향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적정 지수가 5070선으로 계산돼요. 지금 코스피가 5200선이에요. 최악을 가정해도 지금 이미 그 수준을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공포지수 VKO SPI가 3월 4일 80.4를 기록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최고치가 89였어요. 그때와 맞먹는 공포가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VKO SPI가 40을 넘었던 구간에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1일 3개월 내에 전부 안정을 찾았어요. 데이터가 말하는 건 하나예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공포의 정점이었지 끝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다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3월 9일에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됐어요. 유가가 하루에 25% 급등했습니다. 변동성이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내 계좌 상황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세 가지 경우를 하나씩 따져볼게요. 먼저 현금 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드릴게요. 살 돈을 3등분 하세요. 지금 3분의 1 두 번째 급락 구간에서 3분의 1 반등 안정화 확인 후 마지막 3분의 1 이렇게 분할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뭘 사야 하냐? 지금 이 폭락장에서 펀더멘털이 바뀐 종목과 안 바뀐 종목을 구분해야 해요. 삼성전자가 3월 4일 11.74% 빠졌어요.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주가만 보면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삼성전자 2026년 순이익 전망치가 47조 3천억 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코스피 전체 상장사 순이익 증가분 338조 6천억 원 중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14%를 차지해요. SK하이닉스까지 합하면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순이익 증가분의 23%예요.
전쟁이 이 숫자를 바꿨냐? 바꾸지 않았어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전쟁과 무관하게 진행 중이에요. 엔비디아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623억 달러, 전년 대비 75% 성장했어요. 이 수요가 삼성전자 HBM과 SK 하이닉스로 연결되는 구조는 전쟁이 끊지 못해요. 이란이 반도체 공급망에 개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실적 훼손이 아니에요. 공포 프리미엄이 얹힌 거예요. 공포가 가라앉으면 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주가가 올라와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작동해 왔어요. 현재 코스피 선행 PER이 8.35배예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24년 N캐리 청산 때도 바닥 지지선이 PER이 7.5배였어요. 지금 그 수준에 거의 근접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분할로 담아가는 게 데이터가 말하는 정석입니다. 다음은 지금 계좌가 빨간불이고 버텨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에요.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가? 전쟁이 한국 반도체 실적 전망을 바꿨나요? 아니에요. 전쟁이 조선 수주 계약을 취소시켰나요?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미국 해군 함정 계약이 전쟁 때문에 날아갔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목은 팔 이유가 없어요. 주가가 빠진 거지 기업이 망한 게 아닙니다. 반면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 직전에 테마로 급등한 종목을 들고 계신 경우예요. 방산주를 전쟁 발발 직후 첫날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쟁 발발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3월 4일 폭락장에서 마이너스 10.34%가 나왔어요. 현대로템은 마이너스 18.88%였습니다. 이건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에요. 테마 과열이 빠지는 거예요. 들어가신 이유가 펀더멘털이 아니라 뉴스 테마였다면 지금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나올 타이밍을 제야해요. 테마주는 뉴스가 식으면 기댈 실적이 없어요. 팔아야 할 종목은 주가가 빠져서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 이유가 사라졌을 때 파는 거예요.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폭락장에서 감정으로 잘못된 결정 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버티고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월 4일 폭락 당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3조 35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시장이 박살나는 와중에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위험 신호이기도 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동안 개인 혼자 버티는 건 언제까지나 가능하지 않아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신호가 나올 때 비로소 본격 반등이 시작됩니다. 그 신호 보는 법은 바로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신용거래 장호가 있으신 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용거래 장호가 있으신 분은 지금 이 장에서 제일 위험한 위치에 계세요. 신용거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면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거예요. 문제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면 증권사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아버려요.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반대 매매가 지금 폭락을 더 키우는 구조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주가가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 주가가 더 빠지고 주가가 더 빠지면 또 다른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나와요. 폭락이 폭락을 부르는 구조예요. 3월 4일 그날 12% 폭락이 이렇게 증폭된 거예요. 지금 신용이 있으시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추가 증거금을 지금 당장 넣거나 지금 손실을 확정하고 신용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은 얘기인 거 알아요. 근데 신용은 이자가 매일 나가요. 연 이자율이 보통 7, 9%예요. 시장이 6주 만에 회복된다고 해도 그동안 이자 비용이 쌓여요. 버티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되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도 못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빚이 있는 분한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버티든 사든 결국 이 질문이 남아요. 반등이 언제 시작되는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 이후 코스피가 반등한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반등은 뉴스가 좋아질 때 시작되지 않아요. 뉴스가 나빠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될 때 시작돼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전쟁 결과가 아니라 세 가지 숫자예요. 첫 번째는 유가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고 금리 인하 기대가 줄면 성장주와 기술주 가치가 눌려요. 이 연결고리 때문에 유가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유가가 75달러 아래로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 연결고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6원이에요. 전쟁 전에 1430원대였던 게 40원 이상 올랐어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달러 환산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는 동안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봤자 환율 손해가 나거든요.
환율이 1,450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올 조건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외국인 수급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연일 매도하고 있어요. 전쟁 전인 2월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한국 ETF를 통해 33억 달러를 들여왔어요. 지난해 연간 유입 금액 18억 달러에 2배 가까운 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신호가 뭐냐? 외국인 현물 순매수가 이틀 연속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하루는 기술적 반등일 수 있어요. 이틀 연속이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유가 75달러 아래 안정, 환율 1,450원 아래 진입,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 전환. 이 세 가지 중 두 개가 동시에 뜨는 날, 그날 이후가 매수 본 게임이에요. 정리해드릴게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역사적으로 공포의 정점이었어요. 그날 던지신 분들이 후회했다는 건 26년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현금 있으신 분은 지금 분할 매수 시작할 구간이에요. PER 8배 때 역사적 바닥 구간에서 3분의 1씩 천천히 담아가세요. 주식 들고 계신 분은 내가 산 이유가 살아있으면 버티셔야 해요. 테마로 들어가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신용 있으신 분은 이자 비용과 강제 청산 리스크를 숫자로 계산하세요. 감정으로 버티는 건 시장이 가장 원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유가, 환율, 외국인 수급 이 세 가지 신호를 지켜보세요.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순간 그게 이 폭락장의 터닝포인트입니다. 다음 영상도 오늘 이상으로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